은행이 생긴 이래 가장 많은 위조 지폐를 만들어 사용한 4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8년에 걸쳐서 구형 5,000원권 4만 5천 장을 뿌렸는데 결국 구멍가게 주인에게 덜미가 잡혔습니다. 김진희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공영주차장. 경찰이 승용차 트렁크를 열었더니 5,000원권 돈다발 수백 장이 나옵니다. 48살 김모 씨가 만든 가짜 돈입니다. 김 씨 작업실에는 노트북, 프린터기 등 위조 지폐 제작에 필요한 설비가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부족한 돈을 조금이라도 메꿔볼까 이런 나쁜 마음을 먹었던 게 현재까지 온 것 같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만든 가짜 돈은 모 5,000원 국권으로 2억 2천만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김 씨는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뒤 1년간 다양한 화폐를 위조해보고는 가장 완벽한 5,000원권만 집중적으로 만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빛에 비추면 율곡이 얼굴이 나타나는 위조방지 마크에 진짜와 비슷한 얇은 종이를 사용해 8년 동안 위조 지폐를 생활비로 사용했지만 쉽게 들키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CCTV가 없고 노인이 운영하는 가게만 골랐습니다. 위조 지폐로 껌 한 통을 사고 거스름돈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같은 가게를 3번째 들렀다가 위조 지폐 번호를 적어뒀던 주인 신고로 덜미를 잡혔습니다. 올 1월 달에도 또 와가지고 그 돈을 내고 갔는데 너무 괘씸하더라고요. 이런 구멍가게 와서 그걸 쓴다는 자체가 너무. 경찰은 김 씨가 뿌렸던 가짜 5,000원권 4만 5천 장에는 1년 번호 772464가 들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진희입니다. 그동안 칼라 복사기로 위조 지폐를 만들어서 사용하다 적발된 사례는 종종 많았죠. 그런데 이제는 위조 지폐를 만들어서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업자까지 등장했습니다. 5만 원권 위조 지폐 2,000장, 그러니까 약 1억 원어치를 80만 원에 팔았습니다. 백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10평 남짓한 오피스텔에 컴퓨터 한 대와 컬러 복사기, 문서 위조 기계가 놓여 있습니다. 이 오피스텔의 주인은 서류 위조를 전문으로 하는 40살 신모 씨. 왼쪽은 5만 원권 진폐, 오른쪽은 컬러 복사기로 양면을 복사한 위패입니다. 언뜻 봐서는 진폐인지 위패인지 구별이 쉽지 않지만 이 위패에는 홀로그램과 은선이 없습니다. 심 씨는 컬러 복사기로 위조 지폐를 만들었고 5만 원권 위조 지폐 2,000장을 80만 원에 판매했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인터넷에서만 위조 의뢰를 받는 등의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진폐랑 똑같지 않아도 된다 그랬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용돈 벌려고 했어요. 그냥 복사만 했습니다. 실제로 폭력 조직원 34살 허모 씨 등 2명이 이 위패를 구입한 뒤 자신의 채무자에게 되팔아 수익을 남겼고 이를 구매한 48살 정모 씨는 귀금속 가게에 위패를 맡긴 뒤 이를 담보로 3천만 원을 받아 챙겨 달아나는 사기를 벌였습니다. 제가 그 돈을 젠데 한 번에 그 정도 봤으면 의심이 갔어요. 근데 이날 저는 70억 달러까지 그렇게 큰 위조 지폐 많은 걸 보지는 못했어요. 이렇게 큰 다발량을 몰랐죠. 경찰은 사기 행각을 벌인 정 씨를 구속하고 위패를 만들어 판매한 심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시중에 유통된 위패가 더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불법으로 얻은 개인정보로 직접 위조 신용카드를 만들어 쓴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모두 중학교 동창들이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이 압수수색한 15살 이모군의 방안입니다. 상자를 열자 숨겨뒀던 5만 원권 다발이 무더기로 발견됩니다. 돈 다 여기 있네. 돈 다. 지금 아까 차에서 이야기하는 거 다 틀려. 10대 청소년이 이런 거액을 손에 넣은 과정은 경찰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기발했습니다. 이군은 지난해 10월 인터넷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외국인들의 신용카드 정보를 산 뒤 역시 인터넷으로 구입한 카드 복제기로 집에서 직접 복제 신용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직접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 만드는 수법을 썼습니다. 이군과 친구는 상가에서 위조된 카드로 컴퓨터 부품을 산 뒤 건너편 상가에 있는 작물업자에게 싼 값에 팔아 현금을 마련했습니다. 800여 차례 복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해가며 이군 등이 챙긴 현금은 6천여만 원.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차와 대포전화를 쓰고 가명까지 쓰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위조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전표에는 카드 겉면과는 다른 번호가 찍히지만 이를 대조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을 노리는 범죄라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각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신용카드 거래 시 카드 겉면과 매출정표상의 카드 번호 등을 확인하는 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찰은 이군을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중학교 동창 친구들과 작물업자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자, 1분 만에 주민등록증을 뚝딱 가짜로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40원대의 돈을 벌어들인 일당이 검거가 됐는데, 자, 1분 만에 어떻게 가짜 주민증을 만드는지 여러분들도 아마 궁금하실 텐데 그 영상을 저희가 잠시 후에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상철 차장. 자, 어떤 사건이었는지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신분증 위조 조직이 있어요. 기업형 거의 위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온라인에서 헐값의 등록번호와 이름 개인정보로 위조한 가짜 신분증 무려 3천여 장을 3천여 장을 만들어서 휴대전화 개통책에게 장당 40만 원을 받고 팔아넘겼습니다. 예. 이 개통책들은 위조 신분증으로 대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 하는 이 휴대폰을 6천여 대를 개통해서 작물업자한테 넘겼습니다. 예. 스마트폰을 한 대에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팔았으니까 총 이득이 한 40억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0억이나 벌어들이는 게 바로 이 주민등록증을 위조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1분 만에 근데 주민등록증을 위조할 수 있죠? 굉장히 이게 의아한데.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예. 기계가, 이런 비슷한 위조할 수 있는 기계가 여러 군데 가면 파는데요. 대당 가격이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면 전자상가에서 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위조 프로그램하고요, 카드 인쇄기 이런 걸 합쳐서 만들면 아주 뚝딱 몇 분 만에 위조 신분증을 만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만드는 장면을 직접 한번 영상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렇게 주민등록 주소를 치고 그리고 했더니 바로 저렇게 주민등록증이 위조된 게 나왔는데요. 네, 홀로그램까지 있기 때문에 저게 전문가들도 저게 가짜 신분증인지를 쉽게 식별하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자, 저 가짜 주민등록증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검찰에서 지금 바로 받아온 건데요. 바로 요겁니다. 자, 지금 위쪽에 있는 것이 위조된 주민등록증이고요. 밑에 있는 것이 저희 작가 주민등록증입니다. 예. 그래서 갔는데, 자, 위에 걸 먼저 보겠습니다. 위에 거나 밑에 거나 보면은 구별하기가 좀 어렵죠. 이 옆에 재질도 보면은 똑같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옆에서 보셔도 이렇게 반짝거리는데 홀로그램이 약간 좀 덜 빛나는 가짜가 덜 빛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요걸 근데 바로 1분도 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걸 통해서 지금 40억을 벌어들였다는 건데. 사실 휴대폰을 개통할 때는 신분증을 직접 가는 경우에 신분증을 줘서 복사를 하지만요. 요즘에 온라인 개통할 때는요. 휴대폰을 복사를 해서 아니면 스캔을 떠서 보내기 때문에 홀로그램이 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조책들이 쉽게 이 위조를 해서 돈을 챙길 수 있었는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막대한 사람들의 주민번호를 쉽게 가지고 휴대전화를 개통했을 것이냐. 이분들이 다 취약계층이라고 합니다. 요양원 이런 데서 사시는 어려운 분들이시고 휴대폰을 개통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다 신규 가입자로 개통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동통신사에서는 크게 의심을 하지 않고 쉽게 휴대전화를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예. 주민정보가 새어나가서 저렇게 범죄에 악용되고 있으니까요. 저런 개인정보 관리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소식도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대곡 위조 수표 사기 사건 기억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범행을 주도했던 나경술 씨는요, 유흥비 등으로 한 달 만에 무려 15억 원을 탕진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이 수표 발행 번호까지 정확하게 위조를 했는지 의문이 남았었는데요. 그것이 밝혀졌습니다. 100억 원짜리 수표를 위조하는 대범한 범행으로 세상을 놀라게 한 나경술 씨는 돈을 쓰는데도 거침이 없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나 씨가 챙긴 돈은 51억 8천만 원. 나 씨는 범행 직후인 6월 중순 강남의 한 백화점을 돌며 해외 명품 브랜드 가죽 벨트와 양복 등을 포함해 지인 선물로 8천만 원어치를 샀습니다. 또 술집 유흥비와 기존 외상 술값 변제로 각각 1억 원을 썼습니다. 지인들에게 돈을 쓰는데도 아낌이 없었습니다. 내연녀에게 1억 7천만 원, 애인으로 지내던 유흥업소 여종업원에게 5천만 원을 팁으로 줬습니다.
이렇게 나 씨가 붙잡힐 때까지 한 달간 쓴 돈은 15억여 원. 나머지 돈도 지인에게 빌려주는 등 이른바 선심을 베풀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에서 의혹으로 남았던 수표 발행번호 위조는 사기단이 발행번호가 찍힌 통장 사본을 수표 주인에게서 입수해 가능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지방경찰청 전담수사팀은 나경슬과 은행 직원 김모 씨 등 8명을 구속하고 공범 2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은행 알선책 46살 김모 씨 등 3명을 쫓고 있으며 피해 가운데 34억 4천여만 원을 환수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지난 2004년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우리은행 횡령 사건 기억나십니까? 회계 담당 직원 2명이 400억 원을 빼돌려서 유흥비와 주식 투자로 탕진을 하다가 도망친 당시 최대 규모의 금융사고였습니다. 그때 32살이었던 용의자 한 명이 9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04년 발생한 우리은행 400억 원 횡령 사건. 직원 2명이 회사 돈 400억 원을 빼내 유흥비와 선물 옵션 투자로 탕진한 사건입니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저지른 금융사고로는 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범인은 당시 회계부서에 근무하던 오모 대리와 박모 과장. 이들은 범행 직후 중국 상하이로 도망간 뒤 도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 9년 6개월 만인 어제 오전 11시쯤 오모 씨가 검거됐습니다. 서울 서초동의 한 대로변에서 경찰의 불신 검문을 받은 오 씨. 주차된 차 안에 있던 오 씨는 경찰이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는 사이 시동을 걸고 도망치려다 붙잡혔습니다. 운전석에 타고 있는 분이 어딘가 모르게 경찰을 계속 주시를 하고 상당히 불안한 느낌을 줘가지고 검문 검색을 하게 되었습니다. 검거 과정에서 오 씨는 400억 원 횡령 사건의 범인이 맞다고 자백하면서도 공소시효가 1년도 안 남았으니 한 번만 봐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 씨는 2004년 4월 중국으로 도망간 뒤 같은 해 12월 다시 국내로 미입국했습니다. 그 이후 9년 동안 고시원을 전전하며 숨어 지낸 걸로 드러났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 씨를 구속하고 은닉자금이 있는지 추궁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공범 박모 과장의 행방 추적에 나섰습니다. 채널A 뉴스 김관입니다. 신협이나 농협에서 횡령 사고가 터질 때마다 허술한 관리 감독이 원인으로 지적됐는데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금융당국이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는 이 여직원의 횡령 수법은 대담합니다. 우선 고객이 돈을 맡기면 정상적인 잔액이 찍힌 통장을 돌려줍니다. 여직원은 고객 통장의 입금 금액을 전산망에서 인출된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고객이 입금을 요청한 현금은 신협금고에 넣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고객이 돈을 찾으러 오면 다른 고객의 통장을 해지시킨 뒤 돌려막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 여직원은 지역 주민들 대신 은행 업무를 봐줄 정도로 지역 주민들과 유대가 끈끈했습니다. 인사이동을 하려고 해도 그 지역의 어르신들이 그 이 사람은 우리 왜 직원을 왜 다른 데로 데리고 가려고 하느냐. 실적도 좋고. 하지만 이 과정에서 알아낸 개인정보는 여직원이 예금을 중도 해지하거나 무단 인출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여직원이 15년간 70억 원이란 거액을 제 맘대로 주무르는데 남의 신협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비슷한 횡령은 지난 하루에 한 농협에서도 당시 횡령 액수는 20억 원 거액을 빼돌리는 동안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농민이 농기계 구매 신청하면 농협에서 제조업체에 먼저 돈을 지불하고 이 기계를 가져와야 하는데 해당 직원은 실제로 기계를 사지 않고 전산망에는 기계를 산 것처럼 허위로 입력한 뒤 돈을 통으로 빼돌렸던 겁니다. 1,000만 원 이하 금액은 담당자가 악용한 주민들이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신협이나 금융기관을 철저히 관리합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최근 3년 있던 몰래카메라 범죄 중 36%가 여름철에 집중 발생할 정도로 해마다 피서철이 되면 몰래카메라 범죄가 극성입니다. 그만큼 우리 여성들의 불안도 크죠. 이런 일상 불안을 줄이고 몰래카메라 범죄 예방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해수욕장과 대형 워터파크에 몰래카메라 탐지기가 배치됩니다. 송성준 기자입니다. 몰카 있으면 어떡하고 불안하죠. 화장실 같은 데 가려도 밑에 뭐 있나 보고. 백사장을 어슬렁거리는 한 남성.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렌저 탐지용 탐지기를 켜고 살피자 이 남성의 안경에서 몰카가 발견됩니다. 탐지기 렌즈가 몰카 렌저를 포착한 겁니다. 경찰의 전파 탐지용 탐지기가 한 남성에게 접근하자 전파 수신 신호가 강해집니다. 휴대전화로 몰래카메라를 찍다 적발됐습니다. 화장실 벽면에 붙어있는 메모지입니다. 렌저 탐지기를 가동하니 메모지에 부착된 몰카가 반짝거리며 발견됩니다. 이 렌저 탐지용 카메라는 반경 8m 안에 있는 전원이 꺼진 카메라도 이처럼 식별이 가능합니다. 경찰청은 올해 처음으로 전파 탐지기 16대와 렌저 탐지기 70대를 해수욕장과 대형 워터파크 등지에 배치했습니다. 또 화장실과 탈의실 등에 CCTV와 비상벨을 새로 설치해 성범죄 예방에 적극 나섰습니다. 비상벨 57개 신설 등 또 전국 최초 몰래카메라 탐지기를 활용해서 탈의실, 화장실 등을 지속 점검하게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몰카 범죄는 2,700여 건으로 이 가운데 36%가 여름철에 집중 발생하고 있습니다. SBS 송승근입니다. 네, 어디를 가든 이 몰래카메라에 대한 불안감, 여성들은 상당한데요. 해수욕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현장에서 경찰들의 단속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적외선 탐지기, 또 무선 전파 장비까지 등장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지난해 전국 해수욕장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38건. 그중 몰래카메라 범죄는 19건으로 절반에 이릅니다. 휴가철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은 공중시설을 이용할 때 불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무래도 공중 화장실이나 탈의실 같은 곳에서 몰카가 있을까봐 걱정이 많이 되긴 해요. 지난해 6건의 몰카 범죄가 발생한 대천해수욕장엔 적외선 탐지기까지 등장했습니다. 숨겨진 몰래카메라에 적외선 탐지기를 쏘자 렌즈에서 빨간 불빛이 반사됩니다. 무선 전파 탐지 장비는 몰래카메라나 도청 장치에서 나오는 전자파를 감지해 경고음을 냅니다. 경찰들은 화장실과 공용 샤워장, 환풍구와 샤워기 안쪽까지 샅샅이 수색합니다. 주로 화장실이나 샤워장에서 발생하는 몰카 범죄가 최근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해변가에서 찍는 방법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크고 작은 카메라로 해변을 촬영하는 사람들의 카메라를 확인하고 계도 활동도 합니다. 보령경찰서는 공무원과 사복경찰 등 단속반 20개조를 투입해 해수욕장을 폐장하는 8월 말까지 단속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교묘해지고 은밀해지는 몰래카메라 문제. 여름 휴가철이면 더욱 기승을 부리는데요. 경찰이 첨단 장비를 동원해 피서지 몰카범 색출에 나섰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야외 노천탕으로 유명한 제주시의 한 해수욕장. 노천탕 입구에는 드론 비행을 금지한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천장이 없다 보니 드론을 이용한 몰래카메라 범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곳을 찾은 한 여성이 드론으로 몰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그 돌담에서 1m도 안 떨어진 상태로 드론이 떠 있었고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그냥 저기 내가 찍혔겠다 어딘가에서 내 영상이나 내 사진이 돌아다닐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니까 걱정도 되고 당연히 수치심도 들더라고요. 해수욕장 공중화장실과 샤워실, 탈의실도 몰래카메라 범죄가 발생하기 쉬운 곳들입니다. 경찰은 도내 모든 해수욕장에서 처음으로 전문 장비를 동원해 몰카를 적발하기 위한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번 점검에 투입된 렌즈 탐지기인 경우 적외선을 쏴 카메라 렌즈에서 반사되는 빛을 찾아내는 방식인데 전원이 꺼진 카메라까지 찾을 수 있습니다. 가방이나 옷 속에 숨겨진 몰카의 전자파를 찾아 경고음을 내는 무선 전파 탐지 장비도 동원됐습니다. 단순하게 호기심에서 범죄 의식 없이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5년 이하의 형에 처하고 있고요. 벌금인 경우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전국적으로 적발된 몰래카메라 범죄는 2,700여 건. 경찰은 해수욕장에 사복경찰관을 투입하는 한편 몰카를 신고하는 시민에게는 최고 100만 원의 포상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피서철 바닷가에선 몰카 범죄와의 전쟁이 펼쳐집니다. 최근 외국인 범죄도 부쩍 늘었는데요. 적발된 외국인은 몰카가 자기네 나라에선 범죄가 아니라고 발뺌하고 있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뭡니까? 경찰과의 추격전 끝에 붙잡힌 베트남 남성. 카메라에는 여성의 특정 부위가 찍힌 사진 수십 개가 발견됐습니다. 한국 분이세요? 몇 사람이에요? 저 경찰관이거든요. 지난 15일에도 비키니를 입은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방글라데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성은 자신의 나라에서는 몰카에 대한 처벌이 없어 범죄인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는 것은 위법하다고 설명하고 중한 것 같으면은 국내법으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최근까지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성범죄는 모두 33건. 대부분 7, 8월에 발생한 범죄는 해마다 10% 이상 늘고 있습니다. 네, 많이 무섭고 솔직히 제가 만약에 몰카를 당한다면 트라우마 길게 남을 것 같아서 평생 갈 것 같아요. 남이 몰래 찍으면 기분 되게 나쁘고 아무래도 여자다 보니까 좀 더 몰래 찍는 걸 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하고.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몰카 시계입니다. 이렇게 차고 있으면 일반 시계와 차이가 없어 몰카 범죄에 악용되기도 합니다. 몰카는 갈수록 진화해 생수병에서 담뱃갑, 볼펜 모양까지 등장했습니다. 경찰은 전파 탐지기 16대와 렌즈 탐지기 70대를 도입해 여름철 몰카 범죄 단속에 나섰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해수욕장에서는 몰래 촬영 등의 각종 성범죄가 또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성폭력 수사팀과 사복경찰까지 투입해서 특별 단속에 나섰습니다. 윤성철 기자입니다. 휴가철을 맞아 백사장에서 일광욕을 즐기는 피서객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비키니를 입은 여성 피서객들은 편한 마음으로 일광욕을 즐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몰래 사진 찍는 거랑 술 드시고 막 저희는 저희끼리 놀려고 하는데 술 드시고 막 와서 막 이렇게 성추행이나 몰래카메라 같은 성범죄는 지난 3년간 88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지난 14일에는 대천해수욕장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찍던 남성 2명이 적발됐습니다. 결국 경찰은 성범죄 피해를 줄이기 위해 특별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각 해수욕장에 10여 명으로 구성된 성폭력 수사팀을 배치하고 사복경찰관까지 투입해 잠복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성폭력 방지 동영상을 제작해 예방에 나섰고 성범죄 신고 보상금도 최대 5천만 원까지 내걸었습니다. 범죄 발생 예방보다 시민들이 여러분들이 안전을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몰카의 경우 최대 징역 5년에 처해질 수 있으며 다른 성범죄자처럼 신상이 공개됩니다. MBC 뉴스 윤성철입니다.
요즘 이른바 몰래카메라 성범죄가 계속 증가하는데요. 교수나 법조인 같은 전문직들의 교묘 범죄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조택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휴대전화 같은 영상 촬영이 가능한 기기 보급이 늘면서 이른바 몰카 성범죄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모르는 때 그게 찍히고 제가 모르는 때 인터넷에 다 퍼질 수 있으니까 되게 수치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대학 교수나 법조인 같은 이른바 지식층 범죄자도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2009년 27명이 붙잡혔지만 지난해에는 58명으로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직무상의 스트레스인가 이런 것들을 잘못된 방법으로 표출하는 것이 하나의 범죄 원인이 될 수 있고, 또 사건의식을 잘못된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 또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명문대 교수가 영화관에서 카메라가 숨겨진 손목시계로 치마 속을 찍다 걸리는가 하면 고시 삼관왕 출신의 국회 직원이 화장실에서 여성을 촬영하다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제의 점검은 어떤 을 통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저는 그래 봐집니다. 이 성도착증 환자에 대한 특별한 어떤 제재 조치가 수반돼야 되겠다. 피해자가 눈치를 잘 못 채는 몰카 성범죄. 지능적인 수법을 동원한 전문직 범죄자에 대해 엄벌이 필요합니다. JTBC 조택수입니다. 네, 요즘 폭염주의보가 정도로 기온이 급격히 올라면서 짧은 옷차림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럴 때 특히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 이용하는 여성들은 더욱 주의가 요구됩니다. 자,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 서울 지하철에서 1,300여 명이 성추행을 당하거나 몰래 사진을 찍힌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서울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노건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서울의 지하철 성범죄는 2012년 1,031건에서 2013년 1,300여 건, 지난해는 1,356건으로 계속 늘었고요. 올해도 3월까지 270여 건이 발생했습니다. 노선별로는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가장 많은 성범죄가 신고됐고, 역별로는 사당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성범죄 관련 범위는 나이별로 보면 30대가 330명으로 가장 많았고, 직업별로는 회사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자, 시간대별로는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에 전체 성범죄의 27%가, 오후 6시부터 8시까지도 24%가 신고돼서 출퇴근 시간대 많이 일어났고요. 성추행이나 몰래카메라 촬영 같은 성범죄에 노출될 경우 112에 신고하면 가장 가까운 지하철 경찰대가 출동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밤중 20대 여성이 전자발찌를 착용한 남성에게 성폭행 당할 뻔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성을 위기에서 구하고 용의자를 붙잡은 이들은 용감한 고등학생들이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목포의 한 고등학교 인근 골목길. 지난 14일 밤 11시쯤 기숙사로 돌아가던 고등학생 3명이 살려달라는 비명을 들었습니다. 살려달라고 해서. 근데 장난칠 때 그 목소리가 아니어가지고 셋 다 딱 돌아보니까 바로 도망치고 계셔서 언니는 못 걷고 계시고. 골목길에서는 한 남성이 20대 여성의 목을 졸라 누른 뒤 성폭행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이 골목길에서 달아나는 남성을 70여 미터를 추격한 끝에 붙잡았습니다. 학생들이 남성을 붙잡은 채 피해 여성을 안심시키고 경찰을 부르는 동안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범이니까 누가 구조 요청을 했고 이제 잡았으니까 그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붙잡힌 남성은 30살 전모 씨로 성범죄로 실형을 산 뒤 지난해 출소해 전자발찌까지 착용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그 길을 지나가서 다행인 것 같아요. 왜요? 아무도 없었으면 진짜 사고 나고 못 잡았을 것 같으니까. 경찰은 학생들로부터 전씨를 넘겨받아 구속하고 고교생 3명에게 표창장을 주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벚꽃놀이를 갔던 경찰 커플이 성폭행 장면을 목격하고 현장에서 범인을 체포했습니다. 임관 1년이 갓 지난 순경 커플이었는데 휴가 중에 공을 세웠습니다. 최지연 기자입니다. 한 여성이 하체를 담요로 감싼 여성을 부축해 데려갑니다. 붉은 옷을 입은 남성은 검은 자켓 차림의 남성을 승용차 안으로 밀어넣습니다.
경찰 커플 101 경비단 조혜진 순경과 서울 암사지구대 최하영 순경이 성폭행 용의자를 현장에서 잡는 모습입니다. 지난 6일 휴가를 내고 경남 진해로 벚꽃 구경을 갔던 조순경과 최순경은 늦은 밤 인적이 드문 도로를 지나다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하의가 벗겨진 여성이 승용차 앞에서 남성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차를 돌려 현장으로 가보니 59살 남성 진모 씨가 49살 여성 성모 씨를 때린 뒤 납치하려는 위급한 순간이었습니다. 임관한 지 1년 남짓한 순경 커플은 순식간에 진 씨를 제압하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조사 결과 진 씨는 내연녀 석 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승용차에 태워 3시간 동안 끌고 다녔고 주먹으로 때린 뒤 성폭행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저 사람을 빨리 구해야겠다 이 생각밖에는 아무 생각도 못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위험한데 근데 그때 당시는 정말 피가 끓어서. 경찰은 진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두 순경은 표창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브라우니, 뉴스에 나오니까 좋니? 네,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강아지 인형인데요. 그런데 이런 강아지가 성폭력 사건 재판장에 나타나 화제입니다. 성추행 여부 판단에 있어 강아지가 주요 당사자가 된 사연을 강신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오늘 재판 어떠셨어요? 곤대릅니다. 이게 재판입니까? 개판이지? 영화 부러진 화살의 주연 배우 안성기가 법정을 비하하기 위해 던진 말. 그런데 지난 4일 실제로 개 한 마리가 법정에 나타나 재판 중이던 판사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9살 난 여자아이 A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모 할아버지의 가족이 무죄를 입증해줄 목격자로 강아지를 법정에 데리고 나온 겁니다.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해 11월. 집에 가기 위해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던 A양은 뒤에 있던 할아버지가 자신의 몸을 더듬었다고 부모에게 말하면서 수사가 시작됐고 박 할아버지는 자신이 손을 댄 게 아니라 데리고 있던 강아지가 아이에게 발을 댄 거라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급기야 선고를 앞두고 할아버지 측에선 법정에 강아지를 데려왔고 판사는 이례적으로 강아지가 법정에서 당시 상황을 재현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강아지의 발이 피해 어린이 엉덩이에 닿을 수 있는지, 강아지 발의 촉감이 사람 비슷한지를 이번 사건과 비슷한 사항을 초청해놓고 역배우를 당시에 일어난 일을 연해보겠습니다. 확실? 네. 하지만 당시 상황 어린이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정에 동물이 출석한 이례적인 상황에 대해 법조계에선 일단 긍정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동물을 법정에까지 데리고 온 예는 흔한 예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동물을 이용해서 좀 더 변론이 설득력 있게 한다는 측면이. 강아지까지 등장한 성추행 재판 결과에 법조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JTBC 강신우입니다. 학교에서 징계를 받고 노인 요양시설로 봉사활동을 나간 고등학생들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장난을 치고 또 이 모습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위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학생이 몸이 불편한 할머니에게 고성을 지르더니 침상을 마구 흔듭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한 인터넷 웹툰의 대사를 흉내내는 장난도 칩니다. 그만하라는 할머니의 손짓도 소용이 없습니다. 전남 지역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요양원 봉사활동 도중에 찍어서 인터넷에 올린 영상입니다. 이 학생들은 학교에서 상습 흡연 등으로 징계를 받고 봉사활동을 나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이들을 인솔하는 교사가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평소에 이제 아주 참 많이 봉사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어서 이번에 인솔을 안 했더니. 이 동영상은 하루 종일 온라인에 달궜고 학생들은 폐륜 행위라는 질타를 받았습니다.
파문이 커지자 학교 측은 해당 학생들을 중징계 처리하겠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띄웠습니다. 관할경찰서도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어떤 의도에서 올렸는가 그런 부분 아직 명확하게 조사가 안 됐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해야 될 것 같아서. 전문가들은 학생 인성교육에 큰 구멍이 났다고 지적합니다. 인성교육의 어떤 그 방안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피부로 와닿고 있지 못하는 게 아닌가. JTBC 위문입니다. 진료를 하는 도중에 마취 등을 하면서 의사들이 환자 성추행하는 사건 많이 들리는데요. 이 병원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1인 시위를 한 여성이 있습니다. 병원장이 무혐의 처분이 강한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피해자가 등장했습니다. 그 사람 오늘 출동해서 했습니다. 지난 25일 광주의 한 내과 병원 앞 비 내리는 궂은 날씨에 한 여성이 홀로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의사에게 사죄를 요구하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주변에는 대형 현수막까지 설치했습니다. 수치스러워서 말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하는 것처럼 하다가 초음파 기계로 젤을 발라서 여기저기 문제가 속옷을 다 벗기고 나중에는 손가락을 이용해서 유사성행위를 했어요. 지난 8월 5일 수면 내시경을 받고 마취에서 깬 김 씨는 초음파 검사를 권유받았습니다. 초음파를 하자고 권했어요. 거의 제가 몸이 다 이렇게 의지가 돼갖고 이렇게 저를 안다시피 해서 데리고 갔기 때문에 마취도 덜 깬 상태에서 바로 그곳에서 의사가 초음파 검사용 젤을 김 씨의 몸에 바르며 성추행을 했다는 겁니다. 이상한 느낌에 화르고 병원을 나온 김 씨. 극협센터를 찾아 원장을 성추행으로 신고했습니다. 국가시에다가 강정을 해봤고 해봤어요. 그랬는데 거기서 증거를 찾을 수가 없어서 증거가 충분하다. 성추행 당시 사용되었다는 초음파 젤이 취향한 시제 위에서 나와야 하지만 검출되지 않았던 것. 게다가 거짓말 탐지 검사 결과 김 씨의 진술이 거짓으로 나온 겁니다. 우리가 이제 제의를 했다고 혹시 아주머니 거짓말 탐지라도 해보시랍니까? 의사는 이제 불응하니까 못하고 아주머니만 했는데 아주머니 반응이 거짓 반응이 나타나버리고.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억울함을 호소하며 피켓 시위 중인 겁니다. 언론을 통해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김 씨의 1인 시위는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취재진은 해당 의사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성추행을 주장한 김 씨와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시험에 꼬리뼈가 아프다 해서 이제 그 항문 쪽으로 이제 농양이 있는가 이를 이제 보려고 조금 더 안으로 넣어서 봐드릴까요? 이제 그건 이제 좀 실례되는 부분이잖아요. 항문 쪽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화를 냈습니다. 왜 이렇게 진료를 하냐고 그러면서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저도 순간적으로 당황했죠. 의사로서의 정당한 의료 행위를 했을 뿐이라고 말하는 원장. 그리고 김 씨가 이 사건을 빌미로 돈까지 요구했다고 주장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말을 해갖고 막 조작하고 결국에는 2억을 요구하잖아요. 나는 너 왜 검찰 같아? 너 왜 뭘 합의해야 했냐고 그럽디다. 아니 나 저 변호사비 1,000만 원, 2,000만 원 내니까 나 700만 원 얘기한 거고 그 여자는 얘기합디다. 하지만 김 씨 역시 원장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며 강하게 반박합니다. 아닙니다. 홧김에 한 소리입니다. 자기가 700만 원 합의금을 갖고 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0배, 20배, 30배를 갖고 오세요. 내가 그랬어요. 너무 화가 나니까. 돈이 아닌 의사의 처벌을 원한다고 말하는 김 씨. 철저한 수사하고 처벌이요.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고요. 시위를 하던 중 자신도 똑같은 성추행을 당했다고 말하는 한 여성의 제보를 받았다는 김 씨. 취재진에게 들려준 이 여성과의 대화입니다. 초음파하고 수면 내시경을 때 제가 한번 당했어요. 5만 원을 주면서 주머니에서 계산하면서 계산하라고 해서 이건 의도적인 거잖아요. 그때부터 우울증이 좀 제가 왔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내가 진짜 경찰서에 가고 싶은 생각이 꼴딱 같았는데. 또 다른 피해자가 등장한 것에 대해 병원장은 어떤 입장일까? 아니 그런 억울한 상황이 나한테 와서 정신과 치료도 보상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순간적으로 이렇게 해서 돈 노리고 왔는 거. 뭐 그걸 병원에서 그걸 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바로 또 다른 확인해야 돼요. 현재 이 사건은 검찰이 재수사하고 있는 상황. 원장은 이번에도 무혐의로 결론 난다면
김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계획입니다. 만만히 이렇게 봉으로 보고 이렇게 정당한 의사에 했는데도 목적을 가지고 이 피폐하게 만든 이 행위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좀 묻고 피해자가 좀 받고 이렇게 됐습니다. 성추행이냐 진료의 한 부분을 두고 벌어지는 진료실 내의 성추행 공방. 최근 빈번히 발견한 일이지만 목격자나 뚜렷한 증거가 없어 진실을 밝히기 더욱 어렵습니다. 성추행을 입증하려면 결국 경찰에서 해줄 수밖에 없는데 현재로서는 좀 답답한 성추행 관련된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진료행위 과정에서 이제 나타나는 그런 형태잖아요. 이제 이런 상태의 경우 그런 진료를 할 때는 CCTV를 반드시 설치되어 있는 내실에서 정상적으로 진료행위를 하면 보다 투명성 있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 명예훼손으로 당했다고 주장하는 원장, 을 요구하는 김 씨. 그들의 진실 공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상황에서 가장 먼저 도움을 청하는 곳 바로 119죠. 네. 그런데 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대원이 구급 차량 안에서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 해당 구급대원은 강력하게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성추행을 둘러싼 두 사람의 진실 공방 오늘 긴급 출동해서 취재했습니다. 지난 9월 9일 새벽 2시 경기도 화성시 전곡항에서 30대 주부가 자살을 기도했습니다. 수면 유도제를 복용한 여성은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게 발견됐습니다. 곧바로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진 여성. 다행히 생명에 큰 지장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이 여성은 병원 이송 중 구급대원이 가슴과 중요 부위를 만졌다는 충격적인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여성은 구급대원을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구급대원은 명예훼손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만졌다, 한 사람은 안 만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누구 말이 맞는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구급대원 서모 씨를 찾아갔지만 그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취재진은 서 씨와 전화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제 입장은 크게 다르게 할 말이 없는데 그래서 지금 억울한 면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제가 발언하는 거는 최대한 좀 자제를 하려고 하거든요. 취재진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김유정 씨를 어렵게 만났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그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하이로 손을 이렇게 드시는 거야. 속으로 그 음모가 달 정도로 너무 창피했었거든요. 김 씨의 증언들은 상당히 구체적이었습니다. 저를 이렇게 흔들면서 하면서 가슴, 유두부분을 이렇게 비비시는 거예요. 모유를 먹으면서 한쪽 손으로는 아기가 만져요. 그 모유 먹는 아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다음 날 취재진은 사건을 관할하고 있는 소방서를 찾았습니다. 구급대원 서 씨가 김유정 씨를 추행한 것은 과연 사실일까? 수치심이나 어떤 모욕감을 느꼈다면 그거는 저희 직원이 과잉 행동을 했다고도 그 입장에서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 상황은 그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로 추정이 되고 의식 확인하는 차원에서 가슴 유도 부위를 꼬집었다. 가슴에 손을 댄 건 사실이지만 환자의 의식을 확인하는 응급 조치였다는 겁니다. 다른 구급대원들의 생각은 어떨까? 유두부분을 꼬집었다 이렇게는 그런 대우는 아마 없을 건데 그런 응급조치는 단호히 말해서 없습니다. 일반 구급대원들이 현장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 응급조치일 뿐만 아니라 소방교육기관에서도 교육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남들 보기에도 좀 그렇고요. 호출시켜야 되고 이러니까 의식을 확인하는 방법은 그거 말고도 많기 때문에 그거를 해라라고 이렇게 학교에서 가르치진 않아요. 소방서 측은 수면 유도제를 복용한 김유정 씨가 응급조치를 성추행으로 착각했을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신체는 움직이지 않았고 여자분의 의식 수준이 양호한 편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김유정 씨의 주장은 다릅니다. 기억을 못하거나 뭐 이런 건 없고 그냥 몸이 그냥 가볍고 늘어진다는 그런 느낌 그런 것만 있었어요. 말을 이렇게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들리는 거랑 이런 거는
다 알았거든요. 약국에서 구입한 수면 유도제를 15알가량 삼켰다는 김유정 씨. 당시 의식이 있었다는 말은 사실일까? 완벽히 확 재우는 수면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약을 그 정도 먹으면은 생각은 일부는 완전히 잠이 들지 않고 그래서 반각성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수면의학 전문의는 김유정 씨의 주장이 충분히 현실성 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사건의 열쇠는 구급 차량에 설치된 CCTV. 지난 2010년부터 구급 차량 내 CCTV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 다음 날인 9월 10일, 김유정 씨 측은 소방서에 전화를 걸어 구급 차량 내 CCTV 확인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인터넷으로 이렇게 영상 그거 요구할 수 있는 이런 게 있대요. 그래서 절차가 복잡하대요. 그래서 나중에 열흘이나 보름 후에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뒤 공개가 가능하다고 했던 CCTV 영상이 사라지고 없다는 황당한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관련 업체 그 직원이 포맷을 항상 작동이 되고 포맷을 하지 않고는 작동이 힘들다. 고장난 CCTV 수리 과정에서 포맷이 불가피했다는 것이 소방서 측의 입장. CCTV 녹화 내용 다 확보할 수 있다, 볼 수 있다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포맷됐다 그러니까 황당한 거죠. 소방서 측은 포맷됐다던 사건 당일 CCTV 영상이 아예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10일 날 통화를 하고 그 외정 하드를 가져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녹화가 8월 10일 이후에는 안 된 거예요. 한 달치가. 그걸 9월 10일 날 예, 확인을 한 거죠? 예, 그렇죠. 통화한 이후에. 그렇다면 왜 소방서 측은 있지도 않은 CCTV 영상을 김유정 씨 측에 공개한다고 했던 와중에서 그렇게 미흡하게 대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없는 상태인데 그걸 알면서도 그렇게 안내를 했다는 거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김유정 씨 측은 서서 일부러 증거를 은폐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얘기한 내용과 그 향후에 앞으로 그 사람들이 대처하는 모습을 보니 일부러 지었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저희는. 문제의 CCTV 외장 하드는 현재 경기지방경찰청에서 복구 중인 상황. 하지만 전문가들은 CCTV 영상의 복구가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생사가 걸린 가장 위급한 순간에 일어난 사건. 피해를 주장하는 김 씨와 구급대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이 사건을 둘러싼 모든 의혹이 명백히 밝혀져 일에 가장 많은 위조 지폐를 만들어 사용한